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서, 기본 이론 강의를 끝내고 이제 심화 이론 강의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자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여기 심화 강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심화 강의는 석 달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1월, 2월, 3월 해서 모두 12회 해가지고 36강이 원칙 12회 해서 3강씩 해서 36강으로 해서 우리가 심화강의를 하는데 다만 거기에 요일이 잘못됐어요. 다른 건 다 잘 돼 있는데 요일만 목요일을 뭘로 친다? 금요일로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다 같아요. 다른 거는 이상 없습니다. 요일만 이제 정정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걸 기준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됐고 복수 문제가 10문제 거기 따로 나갑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다음에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 해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혼자 충분히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보충자료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세 가지인데 보충자료는 건축법 책이 나온 이후에 오늘 1월 7일인데 오늘까지 건축법 개정된 걸 넣어놨습니다. 건축법 개정된 거. 더 이상 건축법 현재까지 개정된 건 없습니다. 요것만 보면 됩니다. 요것만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데 다만 이것도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 딱 있으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참고로 적어놓긴 적어놓되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보충 자료,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날이니까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몇 쪽이냐 하니까 16쪽입니다. 건축법 총칙입니다. 건축법 총칙. 페이지 16쪽 건축법 총칙이 되겠습니다. 심화 강의는 기본 강의했던 것도 포함해서 합니다. 기본 강의에서 했던 것도 다시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할 때 빠뜨린 거나 어려워서 뺀 거를 갖다가 여기선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훑어주게 됩니다. 다만 이제 강약은 조절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좀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약간 지역적이다 보면 약간 빨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성비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자, 먼저 건축법 페이지 16쪽 제1장 총칙입니다. 모두 몇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냐면 7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7문제. 그 중에서 주관식 단답형이 3문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식이 4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객관식 4문제, 주관식 3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작년인 경우는 건축법이 비교적 쉽게 나온 편입니다. 작년은 건축법이 비교적 쉽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 보겠습니다. 원래 목적은 안 나오는데 그 전에 17회 때 목적에서 객관식도 아니고 주관식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주관식으로 낸 이것은 점수를 깎으려고 낸 겁니다. 이렇게 목적이 나올 수는 없었죠. 근데 이렇게 의외로 목적을 내면서 점수를 깎으려고 냈었습니다. 그것도 괄호를 2개 쳐놓고 집어넣으시오 이렇게 나왔었어요. 17회 때 어렵게. 어디가 가르쳤냐면 거기 옆에 위에 보니까 건축물의 안전 거기 가르쳐놓고 기능, 환경 그래서 안전과 환경을 가르쳐놓고 거기 목적 안에다가 용어를 2개 적으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주관식 단답형 문제가 부분 점수를 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은 1점 주고 이런 식으로 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점수를 부분 점수 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괄호가 2개든 하나든 간에 3개든 간에 다 못 맞으면 무조건 빵점 줬어요. 틀린 걸 했어요. 그렇다면 그때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것은 어떤 얘기다? 아예 점수를 깎으려고 아주 함정을 노린 거죠. 그래서 그게 나왔으면 자 이렇게 시험위원이 이렇게 깎으려고 내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때 당시만 해도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60점만 넘으면 무조건 다 합격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시험위원은 참 고민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내면은 많이 붙어버리면 협회에서 막 뭐라고 그러고 국회의원 나와서 뭐라고 그런단 말이죠. 너무 쉽게 많이 배출한다고. 또 너무 어렵게 내면
학생들이 데모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데모도 한 적도 있어요. 너무 어렵게 냈다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한다? 지금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미리 정해주고 낸단 말이죠. 아마 올해는 제 개인 생각 한 1,500명 정도, 1,500명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은데, 이때 인원수를 정해주고 내니까 이제 시험위원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쉽게 내도 되고 어렵게 내도 돼요. 그렇다면 시험위원 입장에서는 쉽게 낸다 어렵게 낸다 비교적 그래도 쉽게 내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수험생들한테 좀 다른 얘기 안 듣고, 또 협회에서도 어차피 인원은 정해졌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비교적 이렇게 엉뚱한 건 안 내고 비교적 쉽게 내는 편이다. 다만 쉽게 내되 커트라인은 올라가겠죠. 그런 식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가 쉽게 나왔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왜? 커트라인 올라가고. 그렇다고 시험지가 되게 어렵게 나왔네? 낙심할 일도 아니에요. 왜냐면 다 똑같이 어렵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작전 세우느냐? 다른 사람보다 한두 문제 더 맞으면 되는 거예요. 좀 야비하지만은 그럼 붙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되지. 이번 문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착실하게 정도를 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목적이 그렇게 한번 엉뚱하게 나온 적이 있다. 옛날에. 내려가서 용어조인은 거기 보니까 17, 18, 19, 20, 21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상 용어조인은 작년까지도 계속 나왔어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작년까지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어조인은 올해도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용어조인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거의 한 문제 나온다 봐야 돼요. 한 문제 이상 나온다 봐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거실은 이미 우리가 기초 입문 강의, 기본 강의 해서 했어요. 세 번째 또 해드린 거예요. 거실은요. 거실은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다 거실이다. 시험지 나오기를 뭐라 하느냐? 교실도 거실이다. 사무실도 거실이다 나왔습니다. 교실도 거실, 사무실도 거실이다. 그렇다면 창고나 공장은 어떨까? 창고도 거실이고 공장도 거실입니다. 왜? 거기 룸으로 나눠진 건 다 거실이니까. 창고, 공장, 납골장 다 납골당 다 거실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침실도 거실이고 식당안도 거실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서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가 여기선 제일 많이 나온 표현이죠. 주요구조부가 모두 몇 가지가 있냐니까 6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외웠습니까? 기본 강의에서 바지, 보내, 주기 이렇게 외웠었죠? 바지, 보내, 주기. 순서는 좀 틀려도 바는 바다. 지는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지붕이 아니라 지붕 틀이다. 지붕 틀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보는 그냥 보고, 그 다음에 내는 내력벽, 주는 주계단, 기는 기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주요구조부 아셔야 되고, 또 주요구조부 아닌 것도 알아야 된다. 옆에 아닌 것들이 친구들이 있는데 사이기둥, 특별히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최하층 바닥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도 아니다. 이거 최하층 바닥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보, 차양, 옥외계단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옥외계단은 비상계단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옆에 건물 옆으로 나 있는 계단 있죠. 그건 떨어져 나가도 건물 자체가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올라오는 계단은 그거 무너지면 큰일 나요. 주계단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제외되는 부분이다. 최하층 바닥은 아니다가 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다 나왔어요. 바닥은 주요구조부인데 최하층 바닥은 아니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손도 합니다. 또 뭐 할 수 있냐?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합니다.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게 되는데 이때 대손과 증축, 개축은 곧 배우게 되죠. 뒤에서 배우게 돼요. 이미 배웠지만 시마 강의도 또 해드립니다. 대손이 뭐냐, 증축이 뭐냐, 개축이 뭐냐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리모델링이다. 다음 올라가서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이건 꼭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보니까
고층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죠. 그렇다면 한 층당 몇 미터로 계산됩니까? 4m로 계산되는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그렇다면 한 층당 4m로 계산되겠네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지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자, 고층 건축을 예를 듭시다. 고층 건축. 자, 고층 건축을 예를 시험지에 낸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 보니까 30층 미만이고, 그 다음에 120m 이상이다. 자, 이럴 때 층수는 30층 미만인데 높이는 120m 이상이다. 그렇다면 고층 건축물 이냐 아니냐 그런 뜻이죠. 이다 아니다. 이다. 왜냐하면 거기 고층 건축 보니까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층수는 만족하지 않았지만 높이는 만족했잖아요. 어느 하나니까. 그러니까 고층 건축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다. 그렇다면 초고층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준초고층이 있다. 준초고층은 뭐라도 했냐면 고층 건축인데 초고층은 아니다. 고층인데 초고층은 아니다.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몇 층짜리를 들 수 있죠? 층수로 예를 든다면 40층을 예를 들 수 있어요. 분명히 40층은 고층 건축물이죠. 근데 50층은 안 되니까 초고층은 아니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됐고. 다음 7번. 관계 전문 기술자. 객관식으로 나온 적 있어요. 관계 전문 기술자 이런 거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중간식도.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이렇게 나가죠. 이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 밑에 8번 건축 관계자 있죠. 건축 관계자에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 다 아셔야 돼 이거.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객관식 같은 거. 중간식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건축주가 객관식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공사를 발주하는 것도 건축주지만 거기 현장 관리일 들어서 스스로 공사하는 자도 건축주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밑에 설계자, 공사감리자 다 아셔야 됩니다. 시험지에 나온 적 있습니다. 공사 시공자가 아시는데 그런데 이 네 개가 중요한 개념들인데 이 네 개를 합쳐서 우리는 통쳐서 뭐라 부른다라고 8번에 돼 있어요. 뭐라 부릅니까? 건축 관계자라고 불러요. 건축 관계자라고. 그런데 건축 관계자 모두 몇 명이죠? 4명이죠. 근데 또 나중에 공부하면 건축 관계자 등이라고 또 하는 용어가 있어요. 건축 관계자 등이라는 용어도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이거 어떻게 다르냐? 건축 관계자는 여기 4명이죠. 근데 건축 관계자 등은 뭐냐면 일단은 건축주가 빠져요. 이 4개 중에서 건축주가 빠지고 4개인데 이것도 4개인데 누가 대신 들어가느냐? 바로 위에 있는 관계 전문 기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주 빼고 관계 전문 기술자가 들어가면 건축 관계자 등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 뭐가 되고 그냥 건축 관계자예요. 그렇게 의미를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시험지에 나올 수 있어요. 주관식, 객관식 나올 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설계도서 9번 18쪽 위에 설계도서입니다. 설계도서. 설계도서도 이것도 점수 깎으려고 주관식으로 괄호를 2개 쳐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제 나왔습니까? 21회 때 나왔죠. 이때도 뭐냐면 2개 가르쳐놓고 하나라도 틀리면 무조건 빵점이었었어요. 이것도 아주 어렵게 나온 적인데 괄호를 뭐뭘 쳐놨느냐? 거기 시방서하고 시방서 가르쳤고 또 하나 구조계산서 그 앞에 구조계산서하고 시방서를 가르쳐놓고 괄호 안에 알만한 용어 적으시오 그랬단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객관식은 몰라도 주관식이 어렵죠. 어떻게 이렇게 점수를 한번 깎은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홀수 때 나왔습니까? 짝수 때 나왔습니까? 거기 21회가 홀수죠. 아까도 17회 홀수였잖아요. 홀수가 이렇게 어렵게 나왔었어요. 홀수가 이렇게 아주. 다만 지금은 이제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즘은 시험위원도 어떻게 한다? 굳이 뭐 어렵게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조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마찬가지 논리로 내수제로 내화구조, 방화구조 내려가서 11번. 난연제로, 불연제로, 주물연제로 이런 것들이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주관식은 안 나왔지만 객관식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또 주관식 나올 수 있겠죠? 그 용어 정의를 확실히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읽음으로써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됐고요. 다음 12번 부속건축물. 부속건축물은 12번입니다. 부속건축물은 누구하고 같이 나오느냐? 일단은 부속건축물 하면 누가 나오냐? 자, 만약에 아기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자, 우리가 연극을 보는데 아기가 아장아장 나왔어요. 그럼 뒤에 바로 누가 나오는 것이 원칙이다? 아기니까 누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엄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속 건축물이 아기라고 그러면 엄마는 주된 건축물이에요. 주된 건축물. 그렇게 논리적으로 꼭 같은 거 아니면. 그래서 주된 건축물하고 이 부속 건축물하고 그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민법상 물건에 있어서 민법상 물건 할 때 주물, 종물 있죠. 주물과 종물. 꼭 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매치시킬 수도 있어요. 이때는 부속 건축물은 뭐하고 매치시킬 수 있고 종물로 매치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주된 건물은 주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민법 총칙 배울 때 주물, 종물은 각각 독립한 물건입니까? 물건의 구성 부분입니까? 각각 독립한 물건이죠. 각각 독립한 물건 아니에요. 주물도 물건이고 종물도 물건이에요. 구성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속 건축물도 주된 건축물도 각각 어떻게 한다? 거기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된 건축물과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된 건축물이라고 하고 부속 건축물하고 서로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같이 살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다? 같은 대지에서 그거 분리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부속 건물이 누구를 위해서 쓰입니까? 주된 건물을 위해서 쓰이잖아요. 우리가 종물이 주물을 위해서 쓰이듯이. 그런데 이렇게 쓰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부속 용도라고 불러요. 부속 용도. 올라갑시다. 그럼 부속 용도는 뭐가 있느냐? 19쪽 위에 여러 가지가 거기 크게 네 가지가 나오죠. 쉽게 얘기하면은 1번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용도. 예를 들어서 뭐 위생 그럼 뭐 화장실, 목욕탕 이런 같은 거 다 부속 용도가 되죠. 또 사무실 2번 사무실, 작업실, 창고, 물품제 창고, 주차장 이런 거 있죠. 이런 용도로 쓴 것이 다 부속 용도가 되고 부속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 뭐 구내 식당 등등등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부속 건축물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내려가서 14번 지하층. 지하층은 되게 중요하죠. 지하층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초 입문 강의, 기본 강의 할 때 해드렸는데 또다시 해드립니다. 지하층은 워낙 중요하니까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서 더 자세히 해드립니다. 자, 지하층. 첫째, 분수를 꼭 아시라고 그랬죠? 분수가 얼마라고 그랬죠? 2분의 1. 시험지 나올 때 뭐 3분의 2 그럼 틀린 거예요. 2분의 1인데 근데 그 2분의 1 앞에 가중평균이에요? 그냥 평균 높이에요? 그냥 평균이죠? 가중평균이 아니라 그냥 평균 높이인데 이걸 그림 그려서 설명드려야 되겠죠. 자, 지하층 그림 들어갑니다. 정상적으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 지하층 그림을 현재 오늘까지 세 번째 그림을 봅니다. 세 번째 그리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하층은 말이죠.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최소한도 6번 이상은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럴 필요 없어요. 저절로 알게 되니까. 자, 오늘 세 번째 그림입니다. 또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리면, 저거 왜 또 그리나. 그럴 정도가 되니까. 자.
여기는 지상층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상층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문제죠. 요걸 어떻게 지상층으로 할 것인가, 지하층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또 보통 어떤 때 보면은 전봇대에 붙어 있는데 반지하라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반지하 빵입니다. 이렇게. 반지하는 법정 용어 아니에요. 반지하는 법정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하면 지하지 반지하란 말은 없어요. 법적으로. 자, 어쨌거나 지하가 되려면 당해층 높이에 요 당해층 높이에 당해층 높이에 2분의 1 이상이 2분의 1 이상 요거에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이 어떻게 한다? 2분의 1 이상이 요 바닥에서 요 지표면까지가 이 층 높이에 2분의 1 이상 잠겨져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잠겨져. 그렇다면 자, 요거 2분의 1 이상 밑으로 잠겨 있습니까? 안 잠겨 있습니까? 잠겨 있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지하층이 되는 거예요. 지하층이다. 그럼 논리적으로 자, 이건 무슨 층일까요? 이건 무슨 층이죠? 지하층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건 바닥으로부터 이 지표면까지 2분의 1이 아니라 몽땅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니까 당연히 지하층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중개업자가 이 건물을 설명할 때는 지상 2층, 지하 1층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중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관련지어서 말씀드린 대로 또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지하층은 층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층수에 안 들어간다.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쉬운 것도 잘 나와요. 층수 안 들어간다. 두 번째, 일정한 크기 이상의 건물은 지하층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다. 설치 안 해도 된다. 대량이다 하셔야 되고. 다음 세 번째, 연면적이라는 것은 한 건물의 바닥면적 다 합친 것이죠. 연면적은 한 건물의 바닥면적 다 합친 겁니다. 이때 연면적에는 이 지하층 면적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하시라고 그랬죠. 만약에 이것이 100제곱미터씩이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지하층까지 하면 300이 되겠죠. 연면적. 그죠? 300이죠. 근데 빼면 200이죠. 자, 지하층 바닥면적을 연면적 계산할 때 집어넣는다, 제외한다.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집어넣을까요? 제외할까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죠. 그죠? 그렇다면 이건 얼마가 된다? 30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죠? 연면적이 지하까지 합쳤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결정적이죠. 기승전결할 때, 기승전. 자, 뭐냐면은 용적률 계산할 때 용적률은 뭡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죠. 연면적 비율이죠. 가지고 이것이 보통 퍼센트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곱하기 100을 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퍼센트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요거 있죠. 요거 이미 용적률은 4, 5년 전쯤에 중간식으로 나왔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용적률 정리의 중간식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면적에는 지하층 바닥면적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얼마로 계산한다? 200제곱미터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잘한 것이고.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안 했느냐?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지하층의 지표면 이거 있죠? 이건 안 했어요, 일부러. 이제 합니다. 지하층의 지표면 안 한 걸 해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 이상한 말들이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요거 2분의 1을 계산할 때 이 지표면이 평평합니까? 평평하지 않습니까? 평평하잖아요. 현재 평평하잖아요. 그죠?
계산하기 편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 건물을 짓는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이게 울퉁불퉁하거나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표면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표면을 잡아야 2분의 1 계산할 거 아닙니까? 지표면 잡는 방법. 그것이 동그라미 거기 2번입니다. 울퉁불퉁하거나 기울어졌을 때 지표면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 2분의 1 계산하는데 들어갔나 뺐나 하는 것 같은데 그 잡는 방법은 이거의 핵심 용어입니다. 거기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 수평거리, 그 다음에 그냥 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계산하기가 쉬울까요? 대단히 어려울까요? 대단히 어렵죠. 근데 시험제 풀 때는 혹시 나온다면 여기 가중평균, 그 다음에 수평거리 이런 핵심 용어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면 맞는 걸로 보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하는 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비교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는 뭐라고요? 지표면을 갖다가 잡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15번 발코니. 발코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건물 안과 밖의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건물 안하고 바깥의 완충 역할인데 이 발코니는 항상 씁니까? 보통은 임시로 쓰는 경우가 많죠. 거기 전망이나 휴식 같은 거에 쓰이죠. 또 어떤 때는 빨래 넣을 때도 하고, 그죠? 이렇게 쓰죠. 이런 부가적 공간이 바로 발코니인데 주관식으로 2번 나왔어요.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요. 20회 때 주관식 발코니 정리 나왔고 23회 때 또 발코니 또 정리 나왔어요. 나왔던 게 또 나왔어요. 너무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발코니 이렇게 나왔던 게 또 나왔다. 발코니 주관식. 그러니까 시험 문제라는 것은 꼭 어려운 문제 내는 게 아니에요. 쉬운 문제도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수를 따서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서 거실, 침실, 창고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 한마디로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확장해서 규정에 맞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넓혀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침실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발코니 주관식으로 2번 나왔다. 점수 따기 아주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발코니 이렇게. 다음 한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누가 합니까? 제일 위에 소유자, 관리자가 언제까지 합니까? 멸실될 때까지. 아직 나온 적 없어요. 그렇게 용어 정의하시고 특별건축구역 주관식으로 특별건축구역 저는 그 옛날에 나왔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이건 뭐냐? 그 지역이 특별건축구역은 건물을 지을 때 성역과 같이 그냥 평범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휘어진 건물이라든가 또 구멍이 송송난 건물이라든가 등등 다양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즉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걸 한단 말이죠. 가지고 끝에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이게 뭐냐? 주관식 나왔어요. 특별 건축구역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멋을 내려면 법이 빡빡해야 될까요? 융통성이 있어야 될까요? 융통성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서 적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건축구역 이런 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또 뒤에서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워요. 이어서 19번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은 두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받음잡기가 얼마 이상일 때?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또 하나는 층수가 몇 층 이상일 때? 16층 이상일 때. 근데 받음잡기가 5천 이상일 때는 무엇을 따져야 되냐? 용도를 따져야 돼요. 용도를 따져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교시설인데 바람잡기가 3,000이다. 다중이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그런데 판매시설인데 바람잡기가 6,000이다. 다중이용이 아니에요? 이다. 근데 장례시설인데 바람잡기가 6,000이다. 다중이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용도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용도가 없으니까. 근데 시험지에 뭐가 나오냐? 이때 18회 때 뭐 나왔냐면 거기 1번의 기억에서 나왔어요. 1번의 기억에서 나왔습니다. 문하미 집회설 옆에 동물원, 식물원. 동물원과 식물원은 뭐에 속한다? 문하미 집회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은 바람잡기가 5,000 이상이라 하더라도 다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시험지에 나왔어요. 이런 취지로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어요. 아주 쉽게 나왔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16층 이상. 자, 요거는 용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무조건 16층 이상이기만 하면 뭐라고요?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20번. 준다중 이용 건축물. 준다중은요, 아직 시험지에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준다중은 층수로는 안 해요. 층수는 하지 않고 뭐만 합니까? 발음제 합계가로만 합니다. 준자가 붙어서 좀 작아요. 얼마 이상입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때 용도는 따져야 돼요. 근데 이 용도는 다중이용보다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요. 그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1번 문하미 집회시설 중에서 동물원, 식물원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가서 21 실내건축 21쪽. 실내건축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인테리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거기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이렇게 노래방 같은 것들을 구획하죠. 이렇게 나누죠. 카페 같은 거, 노래방 같은 거, 비디오 감상실 같은 거 나누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설치하잖아요. 이게 다 실내 건축입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절하는 재료나 장식물 나오죠. 카페 같은 건 더 멋있게 하죠. 이런 거, 벽지 같은 거, 천장재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특수구조건축물. 이건 중요합니다. 특수구조건축물은 실제로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도 있고 최근에 공인중개사에서 직접 물어봤으면 돼요. 특수구조건축물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또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특수구조건축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수구조건축 모두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일단 가장 별 볼 일 없는 거 3번. 3번은 제일 별 볼 일 없어요. 특수한 설계 시공이라고 하죠. 그죠? 그건 별 볼 일 없고 실제로는 1번, 2번이 더 중요하게 되겠죠. 자, 1번 그림 들어갑니다. 1번. 이 건물이 있으면 이게 외벽이다. 외벽입니다. 외벽에 있어서 이게 튀어나왔어요. 이게 뭐가 튀어나왔냐면 보호나 차양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 거예요. 벽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쪽은 기둥이나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 튀어나온 게 몇 미터 이상 튀어나오냐? 그게 3미터가 중요합니다. 3미터 이상 튀어나오는데 어디서부터 3미터 이상이냐? 여기 외벽의 가운데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튀어나왔다. 이거 중요합니다.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치되면은 이것은 위험하니까 특수구조 건축물 되고 이건 전문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하셔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2번은 뭐냐? 기둥과 기둥 사이죠? 기둥과 기둥 사이가 몇 미터 이상이다라고 한다, 거기? 20m 이상이다. 20m 이상이다. 근데 주의할 것은 그 20m가 이렇게 20m냐 아니면 여기 중심선 이렇게 해서
밑에 거 20m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 읽어보니까 위에 겁니까 아래 겁니까? 아래 것이다. 내려벽이나 거기 기둥에 있어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입니다. 그죠? 내려벽이나 기둥에 있어서 중심선이나 중심선까지입니다. 그죠? 그게 20m 이상입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부속 구조물. 주의할 것은 아까 부속 건축물 배웠죠? 몇 쪽이냐? 18쪽 밑에 12번. 18쪽 밑에 12번. 부속 건축물이 있었죠? 요놈하고 현재 21쪽 밑에 23번. 부속 구조물은 친척이냐? 아니다. 완전 남입니다. 완전 남. 부속자부터 따라서 전혀 연관되는 게 없다. 전혀 남이다. 그럼 이게 뭐냐? 여기 부속 구조물은 공기를 빨아들이거나 또는 내뱉는 거 있죠? 급기, 배기한 시설. 환기설비 사실상은. 그래서 환기설비가 바로 뭐다? 부속 구조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속 건축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름이 헷갈리게 돼 있죠? 됐습니다. 이어서 22쪽 위에 제조업자, 유통업자 읽어보시면 되겠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다만 거기 결합건축 이것은 중요하니까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거기 보니까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까? 결합건축 할 때는 용적률이 등장하죠.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 대지를 묶어가지고 총량제로 통합해서 적용합니다. 이게 결합건축인데 결론 내리면 결합건축은 건폐율과 관련이 있다. 용적률과 관련이 있다. 용적률과 관련이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간단하게만 일단은 설명드리고 나중에 결합건축은 제일 뒤에서 또 배웁니다. 일단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일정한 단지나 지역인데 이제 여기 이게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대지가 있어요. 이럴 때 여기 A 대지하고 B 대지를 묶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묶어서.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면적이 같다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게 편해요. 여기 A하고 면적하고 B 면적이 같아요. 근데 이 지역의 용적률을 여기 용적률 나오죠? 이 지역의 용적률을 400%예요. 400%. 그러면 A도 400%고 B도 400% 받겠죠? 합치면 몇 프로입니까? 800%죠? 800%입니다. 이걸 갖다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어요. 총량제니까. 그러면은 A가 받는 게 나을까요? B가 받는 게 나을까요? 여기 그림 보니까 A가 받는 게 낫습니다. 왜? 사거리 근처니까 조금 올리면 임대료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A가 500% 잡고 그럼 B는 깎이니까 얼마 잡고? 30%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결합건축이라고 합니다. 아주 재밌는 제도고 유용한 제도예요. 이때 A하고 B가 주인이 달라도 되고 주인이 같아도 상관없어요. 주인이 같으면 편리하게 하겠죠. 주인이 다를 때는 둘이 뭐 어떤 협정을 맺어야 되겠죠. 얼마를 준대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결합건축이다. 결합건축은 무엇이 전제된다? 용적률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03 건축물의 적용 대상물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대지. 자,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하느냐? 사실상 기본적으로 건물이 더 근본적일까요? 대지가 더 근본적일까요? 대지가 더 근본적이죠. 그죠? 건물은 무너지면 끝나지만 대지 자체가 무너지진 않죠. 물론 지진 나면 갈라질 수도 있어도 대지는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대지가 더 영원한 거예요. 그죠? 건물 불타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아파트 같은 단점은 혹시 지진 나서 무너지면은 그게 손해를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밭이나 농 같은 건 까지가 지진 나봤자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대지는 뭐냐? 민법의 표현 빌리면 토지예요. 민법으로 표현하는 토지인데
다만 여기 대지는 그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대지입니다. 그래서 대지가 나오는데 먼저 그 대지라는 근거법이 등장합니다. 거기. 그 근거법이 뭐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죠. 이것이 원래 원조법이 뭐였냐? 지적법이었어. 지적법. 지적법. 이제는 지적법이라는 용어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 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지적법, 즉 이 법에 의하면 거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필지란 개념이 등장해요. 필지란 개념이 등장합니다. 필지는 뭐냐? 여기 만약에 지적도다 그러면 여기 1, 뭐 1에 2, 뭐 3, 뭐 4 이렇게 지역도사 이게 땅을 갖다 필지가 이렇게 몇 필지냐면 이게 이제 몇 필지입니까? 네 필지라 부릅니다. 요것도 필지입니다. 요건 단식 지번, 요건 복시 지번이고 이거 읽을 때는 1-2라고 읽지 않고 1의 2 이렇게 읽습니다. 1의 2. 그래서 여기 지역도 보면 밑에 또 글자가 조그만 거 있어요. 이렇게 대지면 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하면 여기 뭐다? 전이 뭐죠? 다시죠? 다 이런 식, 전 이런 식으로 지목이 나와요. 자, 원래 이것이 바로 한 필지 한 필지인데 모든 몇 필지가 되어 있죠? 네 필지죠. 이 필지가 원칙적으로 대지 개수가 된다 그 뜻입니다. 이 법에 의한 필지가 곧 대지 개수가 되는데 그러므로 이 법에 의해서 만약에 필지가 3개다 그러면 대지가 몇 개다? 3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시험지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거기 밑에 괄호 2 하고 옆에 가서 괄호 3 이 예외가 있습니다. 자, 요거 보겠습니다. 괄호 2 예입니다. 자, 예인데 요거는 둘 이상 필지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몇 개를 본다? 한 개 대지를 본단 말이죠. 이러고 봅니다. 둘 이상을 묶어서 한 개 대지를 볼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거. 이런 경우는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다? 6가지 경우가 있죠.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둘 이상이면 그 개수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를 본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총 몇 가지 있다? 6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는 1번하고 6번을 해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동그라미 1번, 6번을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몇 번 해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2번, 가장 중요한 2번하고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6번을 또 한 번 해드립니다. 6번은 중요하니까 또 한 번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면 2, 4, 6을 이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럼 안 한 건 3분, 5분 남았죠? 이건 언제 할까요? 나중에 또 문제풀이 할 때 또 해드립니다. 문제집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다 해드립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이해를 해요. 사실상은. 어쨌든 간에 2번, 4번, 6번을 해드리겠습니다. 6번은 두 번째 해드리는 거예요. 자, 2번부터 합니다. 2번. 2번 들어갑니다. 이 법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여기 합병이 뭐냐? 필지를 합치는 거. 하필. 분필 합필 있죠? 합필하는 거예요. 하필. 합필하려면 즉 합병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합병하는 거예요. 합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안 맞아도 정식 합병은 아니지만 한 개 대지로는 봐줄 수가 있어요. 그 경우가 몇 가지냐? 밑에 3가지. 3가지가 달라도 합병은 안 되지만 한 개 대지를 봐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기억. 자, 둘 이상은 2개 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면 둘 될 수 있다 없다? 둘 될 수 있죠. 둘 이상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억입니다. 여기 필지가 2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2개 이상이 둘만 해도 괜찮잖아요. 여기가 상계동이고 여기가 중계동이다. 이걸 뭐냐면 지번 부여적이에요. 지번 부여적이 다르면 아무리 붙어있어도 정식으로 합필이 안 돼요. 합필이 안 됩니다. 그대로 여기 상계동 지번 1, 중계동 지번 5 하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건물을 몇 개를 봐가지고 한 개 대지를 해서 여기다 묶어서 여기다 건물 질 수가 있어요. 묶어가지고. 그것이 동그라미 1번이고 이런 식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지번 부위를 달라도 해줄 수 있다. 원래는 안 되는데 합필은 안 되지만 합병 안 되지만 한 개 대지 묶어볼 수 있다. 그 뜻이고. 리은은 뭐냐?
축척이 다르다. 여기 이제 필지가 여기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여긴 축척이 600분의 1이고 여긴 3000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 합필 안 해줘요. 어떨 때냐? 축척을 통일해야 해줘요. 근데 여기는 통일이 안 돼도 그냥 한 개의 대지로 봐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디귿.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다. 여기 집안이 가다가 여기하고 또 끊겼어요. 이렇게 끊겼어요. 이럴 경우. 이런 경우는 원적으로 여기하고 여기를 합필이 정식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같이 해가지고 묶어서 같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귿입니다. 이렇게 이 공간정보법상은 합병이 안 되지만 건축법상은 어떻다? 합병은 아니지만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봐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법이 훨씬 관대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다시 그 단서.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데는 제외한다. 요거. 즉 요거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상계동, 중계동 묶어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상계동은 A 거고 중계동 땅은 B 거예요. 이럴 때는 묶어줄 수 있다 없다? 못 해준다. 그 뜻입니다. 이건 중개사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중개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됐고. 다음 동그라미 4번 갑시다. 동그라미 4번. 23쪽 위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과 이렇게 나가죠.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은 보통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 그림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우편물이 들어올 때 뭐 예를 들어서 상계동 해놓고 번지 안 적고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우편물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지적도를 띄워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집원이 하나인 경우는 드물어요. 워낙 넓으니까. 알고 싹 들여다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3개,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알고 보면은. 집원이 여기 다르고 3, 뭐 4에 1,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나 특별히 등기부 같은 데 보면은 집원이 나오거든요. 뭐 상계동 32, 63, 15, 3개 지상 아파트, 위에 아파트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럼 만약에 필지가 3개로 되어 있으면 대지를 3개발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할 때. 그러면 여기 필지 하나에다가 건물 짓고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추면 아파트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몇 개로 본다고요? 묶어서 한 개로 보는 거예요. 한 개로 봐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 배치하고 여기 관리사무소 배치하고 놀이터 배치하고 상가 배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전체를 몇 개로 묶어서 본다? 한 개.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은 이미 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했습니다. 6번 봅시다. 첫째, 나중에 뭐 받을 때? 사용 승인 받을 때. 나중에 사용 승인 받을 때 무엇을 조건으로? 합칠 것, 나눌 것. 합칠 것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허가 내줄 때 묶어서 건물 짓게끔 허가 내주는 거예요. 나중에 합칠 거, 어차피 합칠 거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건물, 이 필지가 2개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요 필지만 보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요 필지만 보고 적으면 좀 작아요. 근데 이 필지가 합친 걸로 계산하면 더 크게 지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거 합칠 것이니까, 합친 걸로 보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6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외 2인데 여기 이제 3번으로 나갑니다. 바로 3.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나가죠.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거 설명 들어갑니다. 바로 3번입니다. 하나 이상 필지에 무엇을? 일부를 갖다가 한 개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예요. 이렇게 돼. 자, 그러면 필지 하나로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가지고 예를 들 수 있어요. 하나 이상이니까. 둘 가지고도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총 이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거기 5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때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는 2가지를 해드렸어요. 즉,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5번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드렸을 거예요. 거기 그림 그려져 있을 거야. 2번하고 5번 해드렸거든요. 이번에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5번을 또 한 번 해드릴 거예요. 5번 중요하니까. 1번, 5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하나 이상 필지 일부에 도시 공객설이 결정시 됐다. 나오죠? 옛날에는 도시객설 그랬어요. 지금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도시 공객설 이렇게 불러요. 옛날에는 도시객설, 지금은 도시 공객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동그라미 1번입니다. 하나 이상이니까 필지를 하나로 해도 되고 둘도 해도 괜찮겠죠? 아니, 둘로 합시다. 필지가 2개가 있어요. 그거에 얼마를? 그거에 무엇을? 일부를 이렇게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일부를 두 필지 일부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도시공객시설 공공도서관을 진다. 그러면 이 부분만 몇 개를 대지한다고요? 한 개 대지로 본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동그라미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은 지난번에 했었는데 다시 또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뭐냐? 나중에 뭐 받을 때? 사용 승인 받을 때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주의하세요. 합칠 것을 조건, 나눌 것을 조건. 나눌 것 조건. 아까 이 앞에서는 6번에 합칠 것 조건이었잖아요. 여기는 나눌 것 조건이에요. 그리고 앞에 6번은 말이죠. 합칠 것 조건이면서 거기는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6번에 소유자가 같을 것, 다르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5번은 상관없어요. 나눌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 필지가 있다. 건물 지었어요. 한 필지도 되죠. 여기 건물 지었어요. 건물 다 진 다음에 쪼개서 나눌 거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만, 이 일부만 뭐로 할 수 있다고요? 한 개 대지로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는 합칠 것이 아니라 나눌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안 한 거는 이제 문제 풀이할 때 하면 되겠죠.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거의 다 이해를 했고,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실질로 6가지인 앞에 것이 시험에 잘 나오냐? 뒤에 거 5가지 잘 나오냐? 앞에 것이 더 잘 나옵니다. 그것도 또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어쩌다 나옵니다. 어쩌다. 지금 하고 있는 어쩌다 나오는데 그래도 어쩌다 나올까 봐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해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1강을 마무리하고 2강은 23점 밑에 2번 건축물 있죠? 건축물부터 2강에서 만나 뵈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2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자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김혁입니다. 주택관리자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는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수모를 검색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 누르면 중앙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수모 밴드로 들어간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이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수모 밴드에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시어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무 김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